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오늘 마련합니다. 2024 추석 밥상 최대 이슈 정의당 강은미 전 의원,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선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휴에 모시는 건 제가 못할 짓 같긴 한데요. 그래도 두 분이 오셔야 오늘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모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닿습니다.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정치할 때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한가롭게 좀 보냈는데요. 딸이 너무 더워가지고 네. 집안일 하는데 몹시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명절 연휴가 제일 바쁘다면서요. 네, 엄청 바쁘죠. 네, 덥기도 인사도 했고. 드려야 되고 네. 막 챙겨야 될 분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느라고. 네, 총선 바쁩니다. 이후는 이번이니까 처음 맞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까? 네, 가족과 함께 했는데도 명절 당일날 우리 당 관계자 만나가지고 4시간 동안 또 바깥에서 좀 있다가 들어오고 했는데 어쨌든 주로는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네. 공 교수님께서는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셨는지. 아니, 제가 원래 명절 같은 걸 잘 안 챙기는 편이어서 네. 뭐 특별하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명절은 특히나 너무 더워서 무슨 이게 추석 맞나? 추석이면 좀 그래도 좀 선선해야 하는데 이 가을은커녕 여름도 보통 여름 더위가 아니었죠. 그래서 네. 뭐 더위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고 또 계속 이제 병원 갈 일이 안 생겨야 된다고 하는 약간의 강박관념, 불안함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음식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야외 활동하다가 행여라도 다치면 또 큰일 난다. 조심조심.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은 긴장이 지속되는 그런 연휴였고요. 참 보름달은 이쁘게 떴더라고요. 아, 다행히 보셨어요. 어젯밤에 보름달 네. 이제 새벽에 봤는데 참 둥글고 하얗고 밝고 그런데 마땅히 그 달을 보면서 뭔가를 기대감을 품을 만한 건이 뭐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려와 불안 또는 걱정은 많은데 뭔가 이렇게 희망을 느끼기는 좀 힘든 그런 추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명절 마지막 날이니까 가족과 함께 만나면서 따뜻함을 좀 느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일단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 밥상 위에 올라온 안건들이 가족의 건강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정치 이야기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추석 밥상 위에 어떤 안건 제일 많이 올리셨습니까? 아무래도 의료 대란. 네. 네,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네. 여전히 이제 정의당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정의당이 왜 이 상태가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저를 붙들고 네. 그냥 이야기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안타까움에. 네, 안타까움과 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안타까움 플러스 본인이 원하는 방향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요. 네. 다행히 가족들은 이제 그동안 고생했다고 되게 편하게 해주셔서 항상 강진에 성묘를 갔는데 네. 요번엔 성묘도 가지 않고 열애시켜 주셨어요. 네. 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왜 정의당이 해야 할 몫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됐냐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는데 일단 외부의 눈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 교수님, 정의당이 해야 될 몫이 있었죠. 뭐 기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당이 다 온전히 필요한 게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양당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또 다루어지지 않는 어떤 의제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에 대해서 기대를 품었던 분들 그리고 꽤 나름 지금도 현재까지도 가장 오래된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명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가장 오래된 정당인데 그러니까 이제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기대를 이제 다른 정당이 품게 될 것인지 안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의당이 다시금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지 이건 앞으로 내부에서도 노력해야 될 것이고 밖에서도 좀 지켜보면서 응원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부에서는 어떤 몫을 했어야 됐다라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뭐 상황이 있긴 했으나 네. 이제 전통적으로는 의회 정치를 하지만 의회 정치 플러스 실제로 정말 저 밑바닥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연결하는 그런 역할까지가 정의당이 또 존재해야 될 이유고 또 작은 그 목소리지만 큰 목소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 현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치권들 양당 거대 정당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실제로는 거의 시민들을 만나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그것에 대한 좀 아쉬움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요. 또 이제 21대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현직 의원 6명이 정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활동했냐라는 측면에서 그 6명이 기대만큼 너무 하지 못해서 또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상황으로 보면 양당 정치가 너무 첨예화되면서 실제로 정의당이 뭐 끼어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정의당 목소리에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더 어려움이 존재했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일단 뭐 할 몫을 못했으니까 국민들이 정말 표를 안 주시는구나. 그래서 원외 정당이 돼버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한 눈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여야 거대 양당의 정치를 보신다면 그래서 더욱더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모습이 이건 정말 아닌데 싶으신가요? IMF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번 총선에서 실제로 선거운동하면서 내가 몇 년 동안 알고 있었던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또 적어도 10시 이전에는 문을 닫았던 가게들이 이제 심야 영업을 해야 되는 그래서 청년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것을 비롯해서 정쟁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와중에도 실제로 시민들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명명돼야 하는데 계속 정쟁만 있고 시민들의 삶이 계속 사라지고 있는 측면에서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민생을 짚어주셨네요. 네. 공 교수님은 같이 느끼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생이 중요하다고는 뭐 여당, 야당, 양대 정당도 다 얘기하는데 이제 그 민생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다르고 거기에 대한 처방도 좀 다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의당과 같은 진보 정당이 여러모로 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인은 방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선거 제도 자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양대 정당이 유리하게 판이 짜여 있죠. 그런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리한 조건 탓을 하면 유권자들이 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잘하기를 바라지 불리한 조건이니까 못하는 거 이해하고 뭐 더 잘해라 이렇게 또 너그럽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네. 또 지난 몇 년간 상황을 이제 되돌아보면 또 이제 다수 유권자들은 이제 무엇이 중요하냐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정당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려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다수의 유권자들은 일단 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려는 성향을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장 뭐 좀 소득이 좀 뭐 줄어드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뭔가 경기가 좀 어렵다든지 또 젊은 사람들 뭐 취업이 잘 안 되면 뭐 어떻게든 취업 기회가 좀 더 넓어진다든지 뭐 이런 약간 대증요법에 해당할 만한 것을 차라리 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예산 써서 뭘 하는 것을 또 나름 긍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추구하고 싶은데 네. 계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뭐 비난만 하면 유권자들이 딱히 좋아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억울한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 임기 초반부터 굉장히 큰 실망을 국민들에게 안겨줬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은 지금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윤석열 정부 지금 당장 뭔가 뭐 조기 종식 내지는 뭔가 좀 어떻게든 제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정의당은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라든지 계속해서 하청에 재하청에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많은 수많은 이제 노동자들 삶이라든지 또는 뭐 남녀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제 부조리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른바 지구가 지금 이제 끙끙 앓고 있는 이런 큰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문제 또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장 오늘이 급한 서민들에게 정작 안 와닿는 이런 약간의 미스매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하실 것도 같은데 그렇다고 탓할 수가 없는 거죠. 유권자를 네. 탓하는 건 정치인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네. 아니, 말씀 중에 선거에서도 약간 불리한 면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도 개선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정당이 있어야 소외받지 않는 시민들이 이제 소외받고 있는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게 되고 좀 더 사회가 평등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해서 힘들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두 번에 걸쳐서 양당제가 더 강화되고 소수 정당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제도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실은 결선 투표제라는 이 제도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인데 결선 투표제가 없으면서 이제 그 지지를 조금 받는 정당의 후보들은 정당으로서 당연히 후보를 낼 권리와 그 마지막까지 뭐 선거를 치를 그런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소수 정당에 불리한 상황이죠. 그럼 여전히 이 문제는 안고 있겠군요. 그렇죠. 네. 해결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다고 말하면 마치 정치인들만의 문제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일정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의회에 대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는 양대 정당이 가장 많이 실제보다 더 많이 확장돼서 그러니까 과다 대표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마이크 효과를 누리는 반면에 10% 미만 이렇게 적은 군소 정당들은 실제 얻는 지지보다도 의석을 덜 얻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죠.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교섭단체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1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도 아마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낼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실은 그 많은 유럽의 정당들은 5석인 곳도 있고요. 네. 10석.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20석 그러니까 의원 수도 적은데 20석으로 해서 그냥 양당만 교섭단체여서 실제로 이제 그 대표되는 의원 수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원내에 들어가면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은 그냥 그 없는 정당 취급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언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발언권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에 어떤 안건을 다룰 것인지, 그다음에 회의를 언제 할 것인지, 회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를 논의할 때 아예 배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나만 안 되는 도저히 시간 안 되는 날짜에 자기 양쪽 의원들이 가능한 날짜를 잡아놓고 그 시간에 회의를 하자고 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근데 현재로서는 안건도 그러면 마찬가지고요. 양 당만 들어가려고 20석 이상이라고 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다른 교섭단체가 더 들어오면 불리한 게 있습니까? 교섭단체가 많아지면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지금처럼 극단의 양당 정치가 아니라 여러 교섭단체가 있으면서 실제로 한 교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교섭단체들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이면 실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둘 다 잘못이 아니라 끝까지 반대하는 한 곳이 더 잘못이고 나머지 정당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한 정당이 반대만 하면 무조건 나중에는 이긴다는 이런 프레임이 안 잡힐 텐데 양당제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 못하게 발목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어서 본인이 야당이었을 때는 그 끝까지 반대했던 것을 여당에서는 반드시 하려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또 본인이 여당이었을 때는 추진했던 것을 야당이 되니까 절대 못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방식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좀 본 건데 여야 의정 협의체 이 문제 때문에 한동훈 대표께서 지금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고 하세요. 근데 여당의 대표가 과연 중재자라는 단어가 어울리는가, 주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여당, 그러니까 야당 이렇게 딱 한 곳, 그 두 곳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럴 때 방금 말씀하셨던 좀 더 작은 의원 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 교섭단체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 그게 진짜로 중재자 역할을 할 텐데 굳이 그거를 맡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공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사안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교섭단체 얘기만 먼저 하면 사실 20명보다 더 높여도 되고 낮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필요가 있느냐에 따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높인다고 해도 두 당이 되는 건 뭐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낮추면 세 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이제 그럴 때에 기존의 교착 상태와는 다른 어떤 변화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양당 입장에선 그 변화 가능성이 불확실성을 의미하니까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은 거죠. 네. 자기들이 그동안 합의해서 모든 걸 처리하던 것에 합의해야 될 대상이 하나가 더 늘어나면 그만큼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 양당이 너무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대립을 하는 경우에 차라리 뭔가 변화, 즉 불확실성이 좀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마음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섭단체 기준을 좀 완화해서 15명이나 좀 이렇게 완화해서라도 하나의 교섭단체가 더 늘어나는 것이 현재 교착 국면을 푸는 데 도움이 되겠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하나는 민주당이 과거에는 소수 정당의 지지를 조금 더 얻기 위해서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 줄 것처럼 립 서비스를 많이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계속 입 다무는 거, 이거 좀 약간 비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뭐 의정 여야정 뭐 협의회, 여기서 이제 여당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당사자라고 하면 정부하고 의료계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 그나마 좀 가까이 있고 신뢰를 야당보다는 더 얻고 있는 여당 대표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 야당 대표보다는 좀 더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건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특별히 더 나은 지금 위치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교계 원로들에게 중재자 역할을 부탁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중립적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이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잘 한다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 하고 싶겠지만,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만한 신뢰를 정부로부터 얻고 있는지, 심지어 같은 당의 소속 의원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또 이제 이게 정말 이것을 풀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다음에 본인이 대선 행보를 할 때 윤석열 정부하고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의사들의 집단이 전통적으로는 보수 정당을 지지했었는데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좀 포섭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보여서, 심지어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의원들 또는 적어도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그 뭐 이제 집권 세력
에게 충분하게 이렇게 동의를 얻고 힘을 실어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뭐 이게 좀 힘이 안 실리고 지금 그 고착 상태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정말로 그 뭐 종교계나 이런 분들이 좀 나서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지금 옳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확대하자고 하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의료 대란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의사들이 부족하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너무 사립 병원들이 많아지면서 정말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니 그렇다고 하면 종합병원을 늘려야 되는 방식인데 그러면은 실제로 공공의대 방식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널어놓고 좀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딱 의대 정원에만 빠져 있으면서 실제로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런 정말 위급할 때 환자들이 목숨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어서 실제로 논의할 때 나는 환자단체나 그다음 보건의료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들어가서 의사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야 좋은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해법이 안 나온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재로서는 갈수록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도 문제가 되고 내후년에도 문제가 되고 어느 한쪽도 지금 만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공 교수님.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수학 공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애초에 시작을 잘못했죠. 그리고 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시간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보면 입시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 해결을 봤어야 되는데 이제 일부러 입시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정부 쪽 시각은 수시 모집이 시작되고 마감이 되고 게다가 심지어 정시 모집까지 해서 완료가 돼버리면 이제는 이제 되돌릴 수 없고 그러면 결국 저쪽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계산을 하고 일부러 지연 전술을 편 것 같아요. 내년에 있어서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뭐 내후년이고 뭐고 다 똑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이 한편의 정부 쪽이라면 이제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꼬이어서 문제 풀기가 힘들어지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의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더 엉망이 되어 가는데 풀기는 더 힘들어져 가는데 양측 모두 시간이 갈수록 자기에게 더 유리해진 상황으로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 자체가 옳은 게 아닌 걸로 저희는 보이는데 이번 추석도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실 다쳤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뭐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냥 119 타고 갈 수 있는 병원에 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밖에 못 해줘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데 다들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리더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정치적 훈련을 일찍부터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억울하고 사과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도 국민들이 화가 나 있으면 일단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자기 뭐 측근을 감옥을 대신 보내기도 하고 누구를 뭐 경질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민심을 누그러뜨리려는 노력도 하는데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면 면이 상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명령이 먹히지 않으니까 일절 양보하지 않고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검사 수사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방향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2차관을
경질시키면 우리 스스로 방향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전제가 그런 거예요. 네.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제 민주당도 조금 아쉬운 것은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그 의사수 확대 문제가 있었는데 조금 더 그 정교하게 접근했으면 그때 나는 실은 400명 규모로는 확대가 됐고 그러면서 좀 이제 그 체계적으로 공공의대라든지 근본적으로는 종합병원 300병상에서 500병상인 종합병원을 확대해서 정말 목숨이 달려 있는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걸 이제 첫 번째 놓친 것이 아쉬운 것이고 그리고 이번도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도 400명에서 1000명 규모였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0명은 던지고 나서 오히려 의사들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2000명이라고 하는 과도한 이런 숫자 때문에 전에 400명이었을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만큼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그 약간 의사들이 힘을 그 받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고착 상태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숫자가 국민들에게 뇌리에 박혔었던 건 대팍 가격하고요. 이번에 의대 정원 2,000이라는 숫자 두 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최저치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뭐 의사 말고도 의료계에 많은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자들 그리고 환자 집단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뭐 이렇게 뭐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좀 그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논의하는 체계도 있거든요. 그 체계 안에서 좀 제대로 논의하고 그래서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의사들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들도 몇 명이 계시는데 왜 그분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도 있었고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정의당은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시는군요. 20년 만에 원외 정당이 됐고 현재 정의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이 뭐 힘들어하고 있고요. 근데 계속 힘들어하지만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네. 그 정의당이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기존에 그 외면했던 분들이 막 그 정의당에 후원도 하시고 또 정의당을 내가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막 입당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새롭게 해보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더 바닥으로 내려갈 것도 없는데 다시 해봐야지. 이렇게 좀 힘을 내기도 하고 네.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 10월 16일에 있는 이제 재보궐선거에도 조국 혁신당은 이제 후보자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겹치는 면이 있습니까? 아니 저희는 지금 그 보궐선거를 준비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후보를 내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어쨌든 광주 전남 쪽에서는 지방선거 26년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해서 그 호남 정치를 바꿔보겠다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힘껏 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과연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시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 교수님은 지금 호남 정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두 정당이 이제 겉에 표면적으로야 당연히 다르기는 한데요. 약간 네. 바깥에서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당, 보수 정당 또는 뭐 민주당을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정당들을 보면 조국 혁신당도 이른바 이제 사람들은 다들 그냥 3년 너무 길다 이거밖에 기억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경제적 정책 지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 점에서는 민주당보다 훨씬 더 진보적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슈를 내세우고 있고 뭐 심지어 뭐 주거와 관련해서도 다 그것이 이제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약간 진보 블록에 해당하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당을 지금 끌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점에서 이제 정의당과 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유권자들 또한 겹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의 원내 진출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기대를 못한 이제 실망하신 분들이 조국 혁신당 쪽으로 이제 지난 총선 때 많이 지지를 옮기셨고 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의 지지자들은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 상에서 한 위치에서 골고루 이렇게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의외로 뭐 영남의 보수적이었던 분들도 국민의힘 도저히 못 찍어주겠다고 해서 이제 찍는 분들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인데 이번에는 뭔가 최대 의석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조국 혁신당을 선택한 경우도 있고 특히 그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그 비례정당 네. 위성정당에 리스팅되어 있는 군소정당들이 못마땅해서 조국 혁신당을 찍는 분도 있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성과를 얻었죠. 그리고 네. 호남에서도 뭐 심지어 40% 가까운 지지를 얻었는데 그것이 순전히 다 조국 혁신당 지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 보면 쭉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제가 보는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정의당과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다 취약점인데 당원 가입, 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출마 또는 행동까지는 조금 쉽지 않은 이런 지지자들이. 점잖은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저는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향은 굉장히 뭔가 사회의 어떤 뭔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분들 또는 배제되어 있는 분들을 대표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작 지지자들의 다수는 고소득, 고학력 이런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이 나는 얼마든지 후원 뭐 고액 당비도 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당원도 가입도 해줄 수 있고 온라인에서 뭐 지지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출마할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몸으로 움직이기는 조금 어려운. 예,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관념적 진보 노선에 좀 더 당이 끌려갔던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고 지지하셨던 분들이 조국 혁신당으로 간 측면이 있어서 조국 혁신당도 이제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이른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그런 열성 지지자들 같은 뜨거운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16일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긴 하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정당들은 싸우면서 정체성을 획득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적 정체성이라는 것도 적국에 맞서서 싸우면서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립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는 것이어서 결국 선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전당인지가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은 이른바 지민비조로 대표되는 민주당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제 애매한 포지션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과 구별되는 특히 민주당과 구별되는 조국 혁신당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고 네. 그 점에서 다른 어느 곳보다 영광 곡성 보궐선거가 중요한 지금 전투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네요. 벌써 내일 본회의 때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때 반드시 상정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손모 씨, 그러니까 전주라고 발음해야겠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앞으로 수사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2심에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손 씨의 주가 조작 방조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는데 실제로 김건희 씨도 계좌 3개가 실제로 이용됐다라고 하는 게 1심 판결문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비추어 보면 기소하고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은 기소를 할까? 조사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역시 검찰이 윤석열 눈치 보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국민의힘은
그것은 뭐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오랫동안 뭐 조사를 했는데도 특별한 것이 안 나왔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여전히 그거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면 이제 내일 본회의가 있고 그리고는 본회의가 이제 꽤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일단은 원래 추석 전에 다루려고 했던 것을 실은 이제 추석 바로 끝나고 나서 하자고 의장이 조정한 상태인데 다시 이걸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서 내일은 다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바로 이제 또 거부권이 행사가 되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러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그냥 조금 이렇게 발휘할 묵혀둘 수는 수밖에 없는 없는 거겠죠. 상황으로 네. 보여집니다. 예. 이게 이제 최상병 특검법도 사실은 그 내용상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 그래서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이게 이제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 법을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자신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적법하냐를 이제 따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은 더더욱이나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자체가 부당하다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하셔서 또 돌아오고 뭐 이제 이런 쳇바퀴 도는 것을 반복할 수도 있지만 권한쟁의 심판 한번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지금 뉴스토마토가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이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추가 보도를 내일 아침에 하겠다고 또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도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내일 본회의 통과는 전혀 문제가 없겠고 여당도 이것을 막 사활을 걸고 무슨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막기가 굉장히 민망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내일 상황에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제 후속 보도가 네. 나온다면 네. 그래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사안입니까 이게? 알 수가 없죠. 아직 보도를 보질 않았으니까. 예. 일단은 지금 사안으로 보면 어쨌든 지역구로 옮기면 지역에 더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본인이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없는 사람인데 그런 발언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뭐 국정농단까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각종 뭐 이런 그 대통령 권한에 속해 있는 것까지 계속 발언을 하는 것들에 대한 수위를 점점 넘어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청탁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도 처벌 조항을 배우자도 신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물 규모가 많이 커졌다는 이야기도 좀 있고 너무나 파장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정치인을 떠나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언제까지 김건희 씨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논란이 돼야 되는지 가끔 정말 언론을 볼 때 막 짜증날 때가 있어요. 하지 말까요? 저희. 아니 그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수많은 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계속 이것이 건의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그러니까 이제 실은 죄형 법정주의 때문에 그 배우자가 청탁을 받는 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서 처벌할 수가 없으니 그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을 또 발의하자. 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최소한의 양심, 도덕성, 공직자로서의 어떤 윤리 이런 것들이 아예 정말 없어지면서 이런 계속 김건희 씨와 관련된 법들 이야기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좀 언급할 만큼도 안 된다. 그런 이렇게 부분이 말씀하시는 너무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이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게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그렇죠. 거기 중심에 계시거든요. 빼고 이야기가 안 되니까 할 수밖에 네. 없어서 이번에 또 광폭 행동 등 많이 움직이셨잖아요.
뭐 사진 이런 거 네. 다 보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공 교수님. 그러니까 뭐 강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뭐 덧붙여서 한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 사안을 자꾸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어떤 한 명의 사람에 관한 이슈로 좁혀서 자꾸 논의하는 게 이제 보통 가십으로 네. 소비하는 거라면 이 문제를 좀 더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좋아지는 쪽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배우자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자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좀 사안을 좀 잘못 보고 있는 느낌이 전 들어요. 뭐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공직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직자가 직접 받지 않더라도 그것이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처벌받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니까 기소를 못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지나서 나중에 기소하면 될 일이고 처벌하면 될 일이고, 배우자 처벌 조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이른바 김영란법이 약간 뭐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건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거쳐서 점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투명해지고 조금 더 부패에 덜 취약해지는 쪽으로, 강해지는 쪽으로 이제 변해 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앵커님이나 저나 다 언론인 또는 대학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다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 중에 학생들에게 음료수도 함부로 얻어먹지 않고 최대한 이런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에 둔감한 사람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뭐 소재는 김건희 여사지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좀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99만 원까지 향응 접대를 받고서 자기들은 어쨌든 100만 원 미만 받았으니까 무죄라고 주장하는 검사들도 우습다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좀 이제 사안을 좀 넓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규정이 없어서 안 된 건 아니다. 충분히 규정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 호남 정치 또 광주 정치 방향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호남 정치나 광주 정치나 뭐 정의를 따로 내려볼 수 있겠습니까? 예전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어떤 큰 국제구시한 명절이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이제 호남 정치 실종, 호남 정치 쇠퇴, 막 이런 진단, 처방, 막 이런 거 이제 질문 받을 때마다 좀 난감하긴 해요. 왜냐하면 호남 정치라는 말을 좀 서로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인데, 주로 이제 지역에서 호남 정치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는 중앙 정치에서 호남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건 옛날에 왕년에 참 좋았는데 이제는 다 흘러간 뭐 옛날이요. 이제 이런 약간 신세한탄 느낌이 들어요. 그건 네.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정상화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호남의 전유물이 아닌 것은 좋은 거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 정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화하는 것의 결과고. 근데 넓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호남 정치 상실, 쇠퇴, 실종을 네. 정의당과 관련해서 말한 사람 없고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말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별로 뭐 특별하게 도드라지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유독 민주당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제는 좀 받아들일 때도 됐다.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고 나서 봐도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 중에 광주 출신 또는 전남 출신 인물들이 딱히 떠오르지 않는 건 또 사실이기는 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 근데 또 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송영길 대표도 있었고 이낙연 대표도 있었고 나름 유명한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배출되는 것 또한 욕심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좀 전성기가 있으면 또 꽃이 지는 때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다시 이 화려한 전성기가 오려면 호남 지역 내의 정치가 훨씬 더 활발해지고 건강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호남 정치라는 말로 중앙에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위상만 신경 쓰고 호남을 단위로 하는 정치, 즉 지역 정치죠. 이 지역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별 관심을 안 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뛰어들겠어요?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강 의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활발히 활동을 하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지역주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영남에 있는 시민들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선거 결과 보고. 그런데 거기는 적어도 국민의힘이 있고 경쟁하는 민주당 또는 경제당은 정의당도 거기는 지역구에서 뭐 당선되신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호남에서는 그렇게 경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도 괜찮고 그리고 정말 호남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 좀 제대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잘 키워지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의 고민이 있고요. 네. 또 이제 21대 국회에서 일해 보니까 가령 민주당에 있는 다른 지역의 의원들은 실제로 정말 열심히 해야 당에서도 공천받지만 상대 후보에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는 일단 뭐 호남은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공천에서는 당원 관리가 기본이다 보니 실제로 정말 의미 있게 목소리 내야 될 때 제대로 목소리 내는 정치인이 21대 국회에 거의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방향으로 네.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뭐가요? 지금 그래서 이 과정이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도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끝 인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 얘기하십시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시민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할 이야기 되게 많아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역 안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강은미 마지막 전 마무리 의원이었습니다. 잘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진선 교수님도 인사해 주시죠. 예, 추석 마지막 날인데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톡 라이브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